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선우 씨, 네, 하나 씨. 요즘 저를 설레게 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뭐죠? 스민장미입니다. 요새 주변에 좋아하면 울리는 그 프로 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웨이브 오리지널 연프라고 요즘 많이 얘기들 하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자스민, 한 사람은 백장미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그 둘을 이어 붙여서 스민장미라고 부릅니다. 좋아하면 울리는은 선우 씨 아는 언니 천계영 작가님의 원작을 컨셉을 가져온 네. 그런 연애 프로죠. 네, 좋아하면 울리는 줄여서 조알람이라고 부르죠. 웹툰 조알람에 등장했던 가상의 앱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m 반경 안에 들어오면은 알람이 하트가 뜨면서 울리는 그런 앱을 실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작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도 있었고 이번에는 이것을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선우 씨는 연애 프로그램 본 거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서 환승연애 2도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게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 프로당 거의 2시간 가까이 되고 시리즈가 10몇 회가 되니까 그거를 다 보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젊은이들이 나와서 사랑의 짝대기를 서로 교차시키며 뭔가 설레하는 뭐 그런 것이 재미있나 보다. 하지만 나는 다른 거 볼래. 저도 그래서 옛날에 무슨 짝 이런 프로그램부터도 안 봤거든요. 그게 유구한 또 역사가 있네요. 그쵸? 연애 짝짓기 프로그램에. 생각해보면 그 오랜 역사 동안 한 번도 안 봤다는 거는 취향이 아닌 거죠. 뭐 이렇게 돌리다 잠깐 나오거나 해도 흥미가 안 갔던 것일 테고. 나는 솔로도 많이들 보시고 그리고 솔로 지옥 이런 프로도 있고 환승연애도 있고요. 네. 저는 제가 먹방이나 공포영화를 즐기지 않는 것처럼 그냥 연프를 안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스민장미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요새는 많이 보여서 또 여여 커플이더라고요. 지금 그 두 사람이 서로 선택을 한 상태인가요? 한쪽이 한쪽에 알람을 울렸고 그 알람을 울리는 것과 별개로 마음을 진심을 표현하고 그것을 받아준 단계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커플로 성사되었다 이런 것은 아닌데 이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뭐 워낙 그림이 되나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 차별금지법도 아직 입법이 안 된 그런 매우 보수적인 나라이고 이를테면 여성의 임신 중절이라든가 뭐 성정체성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뭐 종교단체의 게시판 테러라든가 시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하차하고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으니까 또 무슨 그런 걸 좀 밑밥을 떡밥을 던졌나 보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좋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약간 흥미 위주로 그런 서사를 연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성은 시청자들이 시키고 있다. 시청자들이 시키게끔 헷갈리게 편집을 해서 내놓기도 하고 그러면 시청자들은 또 막 그걸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뭐 초대반전이다. 어떻게 이런 서사가 연프에서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궁금해져서 이제 짤을 몇 개 봤는데 정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그거는 그 사이에 미묘한 기류 같은 것, 감정선의 발전, 뭐
그 서사 구조 같은 걸 알려면은 그걸 봐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짝부터 안 봐온 사람이고 연애 프로그램을 진짜 볼 생각이 없었는데 그 친구 말을 듣고 보기 시작했는데 6, 7화? 이때쯤부터 생각 못한 식으로 이야기가 약간씩 꼬여가네?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꼬여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자스민이에요. 이 사람이 왜 물론 하트를 얻기 위한 게임에 충실한 것이겠지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관계가 꼬여가고 그것이 저 사람의 동기가 뭐지?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의문이 커져갈 때쯤 꼬여간다라는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호감을 표현하고 혹은 자신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하트를 얻기 위한 전략을 짠 거죠. 근데 그 전략이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상대성, 그러니까 남성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면서 너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는 저렇게 말을 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추리극이 됩니다. 10화 마지막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10화가 진행되어 올 동안 제작팀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 이면에 흘렀던 서사를 압축적으로 그 이전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추리극에서 모든 반전이 밝혀질 때 이전 서사를 다시 다르게 꿰어서 보여주면 그제서야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 이러면서 놀라게 되잖아요. 왜 자스민은 복수의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는가? 그랬던 거죠. 그 자스민의 이면에는 백장미라고 하는 여성 출연자에게도 호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서사가 있었는데 그 서사가 서브텍스트로서 그 이전에 흐르고 있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가 갑자기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하나 씨가 클립을 보여줘서 몇 개를 봤는데 보니까 그 자스민이라는 분이 백장미 씨랑 또 친밀한 관계더라고요. 같이 숙소를 쓰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살갑게 챙겨주기도 하고 뭔가 둘만의 대화들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약간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진 게 있더라고요. 뭐 나도 그냥 때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나중에 좀 궤가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백장미는 이것을 우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고 자스민의 입장에서는 호감이지만 상대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해도 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가 일은 꼬여버렸고 심지어 그 이전까지는 백장미와 자스민이 한 남자를 놓고 연적관계인 것처럼 백장미와 원래 공고하게 이어져 있던 남자를 가로챈 사람인 것처럼 삼각관계로 보이던 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이제는 스민 장미의 서사가 부여가 되면서 시청자들의 머릿속도 부서지는 거예요. 어떤 틀 속에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것 또는 연애 자체에 대해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 갖고 있던 여러 틀이 너무 놀랍도록 부서지고 저는 또 아주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 조알람 제작진들이 아주 점잖아요. 이걸 선정적으로 막 흘리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고전 추리극처럼 차근차근 이야기를 쌓아오다가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10화 말부터 11회, 12회까지 지금 방송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드디어 최종회가 나올 예정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에 꺼내는 이유는 최종회에서 이 스민장미가 최종 커플로 확정되건 아니건 간에 어떤 류의 성장과 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에 달했다고 생각해서예요. 이들이 최종 커플이 되는 거는 이를테면은 작은 아씨들에서 맨 마지막에 700억을 배분하는 것처럼 그 이전에 인주와 등장인물들의 성장은 다 일어났고 플러스 알파인 것처럼 저는 이들이 최종 커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으킬 수 있는 굉장한 파급력과 이 안의 캐릭터들 안에서의 성장이
매우 멋지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백장미 씨가 다른 남성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데이트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숙소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자스민 씨가 데이트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응하면서 말하자면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하트, 그게 맨 마지막에 최종 선택을 했을 때 자기가 이 경연 프로그램,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자산 같은 건데 그거를 전부 다 써버리면서 백장미 씨가 가장 고급의 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트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나한테 의미가 없다. 내가 혼자 있지 않게끔 나를 선택해준 자스민을 위해서 내 하트를 다 쓰겠다. 나는 이제 이 게임에서의, 이 예능 프로에서의 승패는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라운 지점이었죠. 그 전까지는 자스민 진짜 용감하다, 대단하다. 이 안에서 전략적으로 게임을 끌고 나가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야기에 원동력이 된 것은 맞는데 그 공을 던졌을 때 받는 백장미가 너무 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크게 되받아서 되돌려준 거예요. 하트 7개를 다 소진하면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백장미님은 자스민님의 감정이 자신을 배려해주고 이것은 참 고마운 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럭셔리 데이트 과정에서 진실된 어떤 감정에 대한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내치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모두가 무안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것의 감정 자체로 아주 정확하게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2화 지금 뭐 너무 얘기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12화 마지막에 지금까지 한 남자에게만 계속해서 조알람을 울리던 장미가 오히려 스민에게 조알람을 울리면서 원작 조알람의 명대사인 일은 세상의 모든 수보다 크다를 깔면서 이 제작진이 스민장미 서사를 아주 메인에 놓고 매우 존중하면서 이것을 정말 드라마틱하고 사람들이 영화냐고 어떻게 이게 리얼리티 쇼에서 이런 장면으로 이런 앵글이 탄생을 하냐라고 하는데 진짜 공을 많이 들인 게 느껴져요.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에 너무 빠지는 것은 경계를 해야겠지만 아름다운 외모가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자스민과 백장미는 참 아름다운 두 명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림이 가지는 파급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 같아요. 갑자기 연초에 들었던 그 뉴스가 생각나네요. 뭐죠? 대표적으로 어떤 메일 게이즈라고 하죠. 남성 시선의 어떤 성적 대상화의 정점에 있는 거를 미인 대회라고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미스 아르헨티나랑 미스 푸에르토리코가 결혼을 해버렸다면서요? 아, 그 대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미인 대회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는 맞죠. 근데 그런 대회가 유지되어 왔고 그런 대회가 갖는 그만의 생태계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두 명의 우승자들이 결혼을 해버리는 것은 약간 머릿속에 갖고 있던 게임의 룰 같은 것을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비슷한 게 뭐 이들이 커플이 공식적으로 되든 안 되든가 상관없이 두 여성이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것을 진지하게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내놓은 것에서 와, 이 스민장미는 한국을 진보시키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지금 약간 웅변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왜 좀 옛날 영화지만 트루먼 쇼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짐 캐리가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 삶이라고 하는 세트장에서 그 문을 열고 그것은 자기가 평생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곳이었는데 거기서 문을 열고 나간단 말이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안온했던 그것은 사실 알을 깨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이미지인 거죠. 그리고 또 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설국열차에서 맨 앞칸까지 갔을 때 이 차가운 세상을 달리고 있는 열차 속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달리고 있던 열차에서 송강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저게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이거든. 그러면서 문을 열고 하얀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 룰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저도 모르게 갇혀 있어요. 저의 제일 첫 책의 제일 앞장에 랄프 waldo 에머슨의 모든 벽은 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실어놨는데 저는 언제나 그런 걸 보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당연히 딱딱한 벽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틀을 누군가가 그걸 열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느껴지는 신선한 충격 같은 것의 에너지.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하나 씨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몇 개 클립만 봤었는데 마지막 회는 전편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화까지 보고 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대로 다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도 하나 씨 덕분에 옆에서 조금 보니까 그동안 내가 뭐 남의 연애에 그렇게 관심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안 봤던 부분이 그렇게 마음을 닫아놓을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일단 출연자들이 다 각자 캐릭터가 다르고 성격이 너무 다르고 어떤 그런 캐릭터에 입각해서 그들끼리 관계를 형성하고 반발하고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인간관계성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스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트를 많이 받는다라는 이 게임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처하게 되는 좀 난처한 상황, 여러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부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비난 같은 거, 그 속에서 또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그리고 약간은 조연 같은 캐릭터가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코믹함을 담당하는 그 타잔이라는 그분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LGBT가 출연자들 사이에 굉장히 편하게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진심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그걸로 서로 간의 트러블을 무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 또 일관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대사 중에 나는 뭐 낚시는 별로다. 나랑 하는 낚시도 별로야. 나는 니만 낚으면 되는데 만다고 물고기를 낚고 있노. 타자님 되게 정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사. 그리고 뭐? 장미? 장미는 여자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진짜 그 보수적인 경북 사람의 이를테면 혐오 발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니 뭐 변태가 뭐 아니 니 그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와중에 너무 정확한 표현. 니 LGBT가 타자는 또 외국 생활해가지고 좀 문화적인 소양이 있어. 경북은 LGBT, 경남은 LGBT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니 LGBT가 이렇게 하지 않나? 우리 사투리 대잔치 2화에서 또 다뤄야겠네. 아무튼 그리고 한 사람을 쭉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하게 한 명에게만 계속 좋아할람을 울려온 백장미가 게임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 추구를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룰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고 약간 의욕을 상실했지만 그런 자신에게 다가와주는 자스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용기를 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하고 이 룰 바깥에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 과정이
약간 정말 시스템을 전복해버리는 그런 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룰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해 버린 것 같은데 선우 씨가 그 지점을 잘 얘기를 해줬네요. 그래서 다음 화에서 또 백장미 씨가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고편만 보면은 동성결혼 법제화가 된 지 한 30년쯤 지난 사회 같아요. 예고편은 그런 식으로 찍어놓고 이 조알람 제작팀들이 뒤통수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출연진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하여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고민사연 편에서요. 너무 시간이 길어져 버려가지고 소개하지 못했던 고민사연과 답변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들어볼게요. 은평구 톡토로 은토로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항상 분주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바쁜 시기에는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해서 허둥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메모장에 날짜와 할 일들을 적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체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은 아이폰 기본 일정 캘린더 앱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익숙하기도 한데 번거롭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정 관리 앱이 있고 분명 메모장에 정리하는 방법보다는 나은 것들이 많을 텐데 저에게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서 10년 넘게 습관처럼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저는 불안과 친하고 변화를 싫어해서 이런 습관들을 바꾸기 어려운데 신뢰하는 사람들의 조언은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두 분이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두 분의 추천이라면 바로 제 낡은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일단은 은토로님께 저희가 쓰고 있는 앱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네. 김민철 작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멘토죠. 네. 타임트리라고 하는 앱을 저희 둘에게 추천해 줬어요. 네. 이 앱은 공동의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앱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일정의 색깔 같은 것을 지정해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정과 각자 따로 있는 일정을 한눈에 구별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기본 일정 관리 앱보다는 더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 있는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는 둘 다 아이폰을 쓰고 있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연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22년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신문 175부에 해당하는 정보량을 80년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대요. 175장이 아니라 부. 네, 부. 세상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바이트를 타고 스크롤을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걸 대부분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고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그런 식의 수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은토로님의 경우에는 불안과 친하고 변화를 싫어해서 이런 습관들을 바꾸기 어려운데 신뢰하는 사람들의 조언은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한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은토로님이 불안하기 쉬운 데는 바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미 신문 175부 정도의 분량을 80년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과부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가 써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발견한 뭔가가 아니라 누가 이거 좋다고 하면 저 사람이 딴 거를 잘하니까 저게 나한테 맞겠지라고 덥석 믿어버리는 것. 그것이 불안도를 더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은토로님께서 맞는 걸 찾기 어려워서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10년 넘게 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게 자신에게 맞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좀 아니겠다 싶으면은 딴 거를 시도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셔야 돼요. 저희가 여러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쓰는 뭔가는 나한테도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것들은 업무나 일상관리 기술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메모장에 할 일들을 적어서 체크하면서 해나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언급한 김민철 작가의 경우에는 손으로 노트나 메모장 같은데 할 일들을 손글씨로 쓰고 또 그거를 마치고 나면 쫙쫙 그어서 없애면서 그런 쾌감으로 일을 해나가는 타입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참 큰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유튜버이기도 하신 문학 편집자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자 K 채널에서 업무 스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투두리스트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인 뜻은 뭐냐면 일을 생각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치우라는 거였어요. 투두리스트를 만들면 일단 그걸 적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적고 나면 그 안에서 한두 개 정도는 꼭 뒤로 미루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 경우에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관리하는 일을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정말 떠올랐을 때 바로 어떤 단순하고 급한 일들을 해치워 나가고 리스트화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은토로님은 10년 넘게 해온 방식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크게 흔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메모장에 날짜와 할 일을 쓰는 게 조금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을 뭐 아날로그로 노트에다가 옮겨서 하고 그걸 다 하면 찢어서 버리는 그런 쾌감을 스스로에게 선물로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추가 정도만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행착오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시행착오를 겪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은 지금 10년 넘게 써서 습관이 되어 있는 그 방식에 만족하고 그 방식으로 여러 일들을 더 집중해서 해내는 게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쓰고 있는 방식이 너무 뒤처진 건 아닌가 싶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고 그 일정 관리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일을 잘하는 게 그런 성과를 성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웃긴 에피소드가 생각났는데 저희의 망타클 멤버이기도 한 친구가 망원 탁구 클럽이죠. 요리 클래스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랑 밖에서 같이 놀다가 뭔가 일정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벽에 거는 달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핸드폰에 이 일정을 적으면 너무 잘 까먹고 그리고 수첩은 작아서 이게 팍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날짜만 간명하게 쓰여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냥 결국 달력이다라는 거예요. 벽에 거는. 그 달력에 클래스 일정이랑 수강 인원 같은 것을 적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가방 안에서 꺼낼 수 있는 물건 중에 우리가 벽에 거는 달력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큼직한 것이 나왔을 때 다들 되게 많이 크게 웃었지만 저는 그 친구가 자신에게 딱 잘 맞는 일정 관리 방식을 달력이라고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신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은토로님도 자신만의 것을 찾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일상과 업무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모든 것을 최적의 방식으로 갖춰놓고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손에 익어서 나는 이 방식이 편하고 이게 좀 구닥다리라는 건 알지만 이게 또 나름의 효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고요.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도 마시고 내가 뒤처져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지금 하시는 방식에서 조금씩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연을 듣고 왔습니다. 사연에 소개한 은토로님의 질문은 일정 관리 앱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이야기에서 조금 다른 부분에 주목을 해봤어요. 은토로님의
고민은 이 일정관리 앱을 효율적인 것을 쓰고 싶다, 추천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일정관리 앱이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고민이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이 고민 사연의 포인트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근데 이런 분들의 사연이 잊을만 하면 저희에게 옵니다. 맞아요. 뭔가를 결정을 못 내리겠는데 결정을 좀 대신 내려주세요 라는 사연이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44화 주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톡을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톡톡톡톡 파워, 파워, 파워. 파워. 저희가 연초에 받았는데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읽으려고 아껴뒀던 미스티 HH님의 댓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뭔가 잔뜩 열심히 해야만 한다고 부릉부릉 하면서 연초에 시간을 보내는 중인데 괄호 열고 하고제비.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사실 처음엔 조금 조급해지더라고요. 절대적인 제 시간이 부족해서 밤잠 못 이루는 사람 바로 나야 나. 야근을 하고 집에 오면 개인적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바로 잠들기엔 너무 아쉽곤 해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체력이 넘쳐나는 나이는 아니고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없다면 1. 하고 있는 일에서 자기 효능감과 충족감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2. 모든 걸 다 하려고 욕심낼 것이 아니라 살고픈 삶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다면 살고픈 삶은 무엇인가 하는 끝없는 질문이 이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 방송 들으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동시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더불어 듭니다. 그래도 고민이 더해지면서 불투명한 길이 매우 미세하게 조금씩 선명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할 거리를 매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아예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글 속에 포함하고 보내주셨네요. 미스티 HH님은 스스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한 거죠. 너무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회사에서 종일 회사 일에 자신을 투신하고 돌아왔을 때는 나를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박탈감이 들고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이것저것을 막 또 찾아보고 즐기고 하다 보면은 내 잠을 줄인 게 되잖아요. 더 피곤해지고 낮에는. 네, 그렇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러기가 너무 쉬운 환경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미스티 HH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아요. 체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나 시간이나 감정이나 이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은 무한하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껴 써야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안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걸 만들어야 그렇죠. 됩니다. 나는 이거는 그냥 안 하겠어 라는 결정. 좀 단호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걸 하면서 살고 있네. 나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는 뚜렷하게 만들어 놔야지 내가 고른 어떤 것들에 하기로 결정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집중력과 체력뿐만 아니라 인지자원이라는 것도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다가 치팅데이가 하루씩 있는 것은 우리의 인지를 계속 그 절제력을 계속 누르면서 가지고 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가끔씩 풀어줘야 다시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것도 고민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루에 신문 175부 분량의 정보를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보 속에 계속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죠. 이건 유용하다, 아니다.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건 내가 다음에 찾아봐야겠다. 이걸 사야겠다. 계속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인지 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일에 있어서 결정을 못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과부하도 차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나는 이런 정보 계속 보는 것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지적인 자원은 계속해서 갉아먹히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어떤 걸까요? 아까 은토로님이 써주신 것처럼 어딘가에 더 나은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심지가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굳지 못했을 때였죠. 뭔가 세상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계속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매사에 받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FOMO가 뭐의 줄임말이었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자신만 뒤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공포 같은 거죠. 근데 또 내가 좀 더 에너지가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직 잘 모를 때는 넓게 이것저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시기도 분명히 필요하죠. 지금 이 은토로님의 경우에는 내가 내린 결정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불안과 더 맞닿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내가 가장 최상의 것을 결정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자원에서 뭐 가성비 최고의 것 또는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 거기에 만족하는 거. 부자로 사는 법에서 얘기했던 것과도 닿을 수 있겠네요. 저희는 만족력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나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능력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성비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됐죠. 그러니까 돈은 적게 쓰고 그 돈으로 최대의 효율을 품질을 누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해야 되고 그게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 있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선우 씨랑 저랑은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꾸리면서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행을 갔을 때는 그것은 어떤 일상이 아닌 일탈적인 시간이고 그래서 즐겁고 새로운 영감을 잔뜩 충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선우 씨와 제가 공유하고 있는 감각은 우리의 삶은 우리 일상이 가장 나다운 삶이고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는 그건 어떤 특별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어떤 여행 관련한 책이나 아니면 여행에 대한 뭐 포스팅 같은 걸 봐도 흔히 잘 보이는 표현이 내가 되기 위해 떠난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정말 나다운 내가 되기 위해서 떠나야만 한다. 이런 글을 보면 정말 잘 우리는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아, 우리가 프리랜서고 잠을 잘 자서 이런 그런 게 없는 거구나. 그치. 일상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나는 회사 다닐 때도 그랬는데요. 저는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생각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해서 억눌러야 하는 욕망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전부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노동에서부터 자유로울 때의 내 모습을 찾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자기다운 방식으로 만족하면서 휴식과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죠.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는 저는 제가 관광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운대. 네. 우리는 꿈 같은 여행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더라도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주체가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나죠. 근데 그런 나다운 나를 찾기 위한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투여해가지고 일을 하고 여행을 가서만 나다운 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더 가성비 떨어지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헨리 데이비 소로의 월든 있잖아요. 네. 월든에서 친구랑 소로가 이렇게 내기를 하거든요. 아마 피츠버그였던 것 같은데 PEC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는 그때부터 어디 일터를 구해가지고 일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기차표를 사서 PEC로 출발을 하고 소로우는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더 먼저 도착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내가 사는 삶을 꼭 일탈을 해야만 나를 찾을 수 있다면 일탈을 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를 없애가면서 일을 해서 그 일탈을 하기 위한 날만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갈아넣어서 일을 하기보다는 일탈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삶을 뚜벅뚜벅 걷듯이 쉬면서 걷고 쉬고 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면 나는 일상에서 계속 작은 일탈을 하고 또 일상을 아주 충분히 누리면서 그 목적지로 아주 느리지만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흥미로운 에피소드네요. 아까 더 나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은 긍정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고 저기엔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보다 뭔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도 그런 마음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뭔가를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뭔가에 몰두하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평행우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김민철 작가의 내 일로 건너가는 법에서도 나온 이야기고 김민철 작가와 저는 같은 팀장님, 최근 도끼다를 쓰신 박웅현 CCO님 밑에서 일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광고회사에서는 좀 더 나은 아이디어 없어? 좀 더 재밌는 아이디어 없어?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시간을 엄청 투여하고 날밤을 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의 씨앗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다른 씨앗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이 제대로 발아해서 굳건한 식물로 자라나게끔 노력을 투여하는 게 더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비단 그게 광고 일이나 각자 실제 일터에서 벌어지는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을 어차피 최선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몇 번 얘기한 게 됐네요. 모든 구멍을 다 메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맞아요. 근데 어떤 정도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일단 만족하고 그 결정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좀 잊어버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을 하나 샀어. 그러면 사기 전에는 되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이게 어디서 사면 얼마고 뭐 새로 나온 모델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얼마가 더 비싸지는데 사진 카메라가 얼마나 더 좋아지고 요금제를 뭐를 하면은 한 달에 얼마가 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뭔가를 구매를 했다면 이제 좀 거기서 신경을 꺼놓는 거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끝까지 계속 비교를 평생 내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그게 되게 똑똑하고 뭐랄까 똑부러지는 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알게 모르게 그 전기 코드를 꽂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켜놓고 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선택과 결정이 어려운 여러 톡토로님들께 그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망망대해 떠있는 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근데 모든 선택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으면 풍랑 속에 계속 배가 흘러다니는 것과도 같죠.
근데 어떤 변수는 상수로 고정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가격대는 이만큼, 이 이상은 안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완전 상수야. 고정 변수야.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의 수많은 변수 중에서 또 적절한 고정 변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내가 닻을 내리는 게 될 수 있어요. 닻은 무겁죠. 하지만 닻을 올리면 다시 우리는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닻을 내려두고 거기에만 계속 머물면 또 정체하게 되겠죠. 하지만 닻을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면 결정을 결코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배를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묶어두었을 때 배라고 표현하긴 그러네요. 나의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수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다 계속 건드려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 이거는 다른 거보다 나에게 좀 더 가치가 있어. 나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것을 내 삶에서 좀 더 상수로 만들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여러 취미 중에 나는 이 취미가 나의 취향에도 맞고 뭐 여러 시간대나 나의 관심사 이런 것과 부합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봐야겠다. 또는 여기에 좀 더 집중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비교를 거기서 이제는 좀 멈추고 거기로 깊이 들어가 보는 작업이 있을 때 내가 다른 걸 못하는 포기한 만큼보다 더 큰 즐거움이 그 아래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삶이 변수로만 가득한 것보다 그 변수가 몇 가지의 상수로 모아질 때 그 삶은 좀 더 안정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약간 탐색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는 시간은 각자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말하자면 꼭 나이대에 국한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탁구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뭐 20대, 30대 아니면 40대까지도 각자 다 찾아다니는 거겠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내가 어떤 사람이랑 잘 맞구나, 어떤 사람이랑은 서로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일에 있어서거나 아니면 취미에 있어서든 뭐 취향의 분야에 있어서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접해봐야 선택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고를 게 한두 개밖에 없다라면 맞아요. 그거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선택할 여지조차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때 더 힘은 강해지겠죠. 인간관계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건 연애관계일 수도 있고 좀 더 깊은 친구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보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은 언제나 강해요. 그 신선함을 원래 내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없을 때들이 있죠. 그런 건 연애관계에서 더 잘 일어나긴 하겠네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고 스민 장미 얘기인가요? 제가 잠시 잊고 있었네요. 어떤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회로 훅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훨씬 힘을 갖기가 쉽지만 새로운 사람도 마치 저쪽 잔디밭이 늘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꿈의 관광지도 거기에는 살면 일상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도 익숙해지게 되죠. 그럼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날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충실하고 그 관계를 위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선택과 집중의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랬을 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뭐 어떤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오랜 시간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꾸어 온 관계가 어떤 우람한 나무처럼 잘 자라고 그늘을 들이우는 것만큼 그런 아름다운 뭔가를 구축해내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오래된 관계와 새로운 관계의 어떤 차이도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기가 쉽죠. 가까이에서는 더 관계가 부대끼는 부분도 있고
결함들이 더 눈에 잘 띄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현대 사회의 구조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혹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일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그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SNS 같은 걸로. 맞아요. 아까도 조알람 하트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다른 의미에서 SNS 하트 같은 것을 서로 끊임없이 발신하고 또 수신해야 하고 내 모습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어떤 이미지로 송출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의 피로감. 근데 그거를 너무 비대하게 신경 쓰다 보면 실제로 정말 내 옆에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 그 에너지를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도 생기죠. 그리고 항상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80%의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10%는 내가 뭘 해도 싫어한다. 그리고 나를 그래도 좋아해주는 10% 정도의 사람에게 충실하자. 물론 그 비율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폭주기관차처럼 팟캐스트를 만들면서 달려왔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탁구를 치면서도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톡토로 여러분들께 공들여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톡토로님들이 세계 각지에서 보내주시는 메일이나 달아주시는 댓글을 보면서 더 깊은 층위의 단단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는 SNS 활동이 줄었어요. 저희가 잘 못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하트 수라고 하는 것에 내 삶이 그 중심이 옮겨가 버리면 어떤 착오 같은 게 생겨나죠. 조알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백장미 씨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조알람 앱이 없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없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 같아. 하트가 나의 하루가 돼버려. 하트가 많으면 기분 좋고 하트가 하나라도 줄어들면 화가 날 때도 있고 그게 거기에 휘둘리게 된다. 근데 그것을 서로 알람을 울리지 않았던 두 명이서 서로 진심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 진짜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SNS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나에게 하트를 눌러주는 그 누군가, 나의 삶에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지는 않은 어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하트 수에 집착하게 되면은 나의 삶의 중심이 다른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 버리죠. 같은 하트 하나라 하더라도 내 주위에서 나를 잘 알고 내가 힘들 때 또 함께 나와 슬픔을 나눠주거나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같이 밥을 먹어주거나 하는 사람이 주는 하트 하나는 같은 일이어도 전혀 다르겠죠. 그렇다면 삶에서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어느 쪽인지가 좀 더 명확해질 테고 요즘은 소셜 활동이 온라인 베이스로 정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긴 하지만 그 닻은 나의 리얼 라이프에 두고 SNS는 잘 활용하는 어떤 것, 미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삶에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이 더 일어난 삶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우리 수아진의 수선배가 잡지에 쓴 칼럼을 읽었어요. 근데 수선배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아주 외향적이고 친구 관계가 정말 폭넓고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정말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모두 그 호의를 너무 많이 넘치게 받아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글을 읽으니까 본인이 마냥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베푸는 것은 너무 즐겁고 적성에 잘 맞는 일인데 문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너무 열심히 자기 시간과 노력을 내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관계들을 정리하고 끊어내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단톡방에서는 먼저 나오기도 하고 좀 그게 본인에겐 너무나 큰 일이었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자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서서히 멀어지는 걸 선택하고 그런 걸 해보고 있다라는 거를 읽으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좋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미움받을 용기 같은 것을 내는 게 큰 결단이구나. 그 글의 시작이 애초에 미움받을 용기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움받을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죠. 심지어 예수조차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가시관을 씌운 채 놀림받고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화자찬 경거망동 편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도 내내 무해한 채로 살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욕심이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 친구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모두에게 잘해주는 그런 호의나 노력을 받으면 약간 슬프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현수 선배님은 나랑 진짜 잘 모를 때 제가 뉴욕 갔을 때 저를 너무 성심성의껏 잘 챙겨주시고 너무 뉴욕을 멋지게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는 선우의 친구일 뿐이었지만 이분이 그걸 모르게 해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 나는 좋아서 그랬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정말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현수 선배는 만약에 별로 그런 책임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테고 그걸로 인해서 수 선배의 인간관계가 되게 두터워지고 좋은 영향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본인을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무리하게 되죠. 네. 뭐 그래서도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일을 못하면서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의 일정을 도와주느라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생각나요. 모든 사랑은 편애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정말 물론 뭐 인류의 박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빛을 발하는 분야가 또 사랑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인류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인류의 해를 가져오는 걸 보면 분개하고 저항하고 그것과 싸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인류애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미움받을 용기를 내지 않으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좋음을 계속해서 집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거절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석영 작가님이 그런 말 하시지 않았나요? 인터뷰에서 시나리오 말고 다른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을 때 많이 거절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건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많이 와닿죠.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하지 않아도 될 일,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거절하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거절의 테크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네, 제가 출연한 세바시 영상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거절의 기술이 있다. 라는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재밌게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도움되는 영상이죠. 그리고 자기 PR 시간인 것 같으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세바시 출연해서 얘기했던 게 만다꼬에 대한 거였잖아요. 어떤 것을 내가 이걸 왜 하지? 그 중심이 내 안에서 내가 하기를 원해서 우러나서 이걸 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내가 이걸 해줬으면 해서 또는 남들이 다 저걸 원하니까 나도 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세바시 황선우
새밭이 기마나 이어보시면 되겠네요. 네. 제가 농담처럼 친구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은 1가구 2새밭이 출연자 보유 집이야. 보유 가정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브랜딩에서도 배제를 해야만 그 브랜드의 색깔이 나오거든요. 메뉴에 뭐가 엄청 많고 아구찜도 있고 만둣국도 있고 이런 집보다는 아구찜 전문인 집, 만둣국 전문인 집이 더 맛있습니다. 먹는 걸로 얘기하니까 너무 와닿아요. 아구찜 메뉴판에 딱 하나 있어. 그리고 45년째. 이런 거 하면은 그렇죠. 맛집이 아니기가 어려워요. 그 머릿속에도 더 잘 뾰족하게 드러나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색깔이 드러나게 되죠. 그것도 일종의 거절입니다. 내가 만둣국 만드는 장인이지만 사실은 아구찜도 기가 막히게 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메뉴에 넣는 순간 그 브랜드의 색깔은 흐려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잘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내가 하면 어느 정도 잘 하겠지만 그것으로 분산되는 에너지를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해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얘기하니까 부자로 사는 법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는 뭐 여행지에 갔을 때 그 지역 최고 맛집만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자세 같은 것도 비슷한 거겠죠. 맞아요. 저도 사실은 맛집 정보를 늘 찾고 있고 어디서 접하면 늘 기록을 구글 맵에다가 해두고 여행지에 방문을 할 때 그것들을 뒤져서 동선을 짜는 편이긴 한데요. 정말 매 끼니 맛집만 가겠다라는 생각만큼 맛집을 또 발견을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평점, 맛집에 대한 평판 자체가 늘 변화하기도 하고 그것은 남들의 입맛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100개의 평이 있고 별점이 4.5점이더라도 그게 나한테 만족스러운 식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의 결과인 거고 나의 최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죠. 그렇죠. 그리고 매 끼니마다 내가 이런저런 맛집들로 코스를 짜놨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식사를 했을 때 정말 맛있게 감사하게 먹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연히 어떤 외관의 포스에 이끌려서 들어간 그런 식당이 정말 맛있는 집으로 기억될 가능성 같은 것도 언제나 있으니까요. 우리는 매 선택을 완벽한 선택을 할 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만족력을 키우는 게 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현대인으로서는 나의 인지적 자원을 아끼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정석영 작가님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정석영 작가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인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아 정말 저희에게 강렬하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석영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피드백을 어쩜 그렇게 다 수용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받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피드백만 받아요. 그 피드백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피드백만 받기 때문에 그 피드백은 다 수용하려고 해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게 아주 훌륭한 선택과 집중의 예라고 생각해요. 저는 출판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네. 저는 참 안 그래도 좋을 텐데 싶은 게 표지 투표거든요. 책의 표지를 두 종류를 불특정 다수에게 내놓으면 어느 게 더 예뻐요? 뭐 이런 식으로 표지 투표를 시키는 거죠.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근데 저는 그 지나가다가 얼핏 보는 사람들은 책의 판형을 제대로 크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물성이나 질감을 보는 것도 아니고 책 내용을 심지어 알고 그 책 내용이 얼마나 책 표지와 서로 조응하는지에 대한 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지나가다가 책을 집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책은 장인 정신을 갖고 작가와 편집자와 디자이너와 마케터와 이런 전문 인력들이 진짜 몇 명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그 책에 가장 알맞은 표지를 선택해서 내어놓아야 되는 거지. 불특정 다수에게 그 선택의 권한을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의견을 보태는 사람들이 그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좋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 경우도 많죠. 파마첵스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첵스 어떤 맛을 원하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파맛이 선택되는 거죠. 네, 여러분은 내가 아구찜을 할 것이냐, 만둣국을 할 것이냐 잘 생각해서 한 가지를 하기로 하면 나머지를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만둣국 안녕 이렇게. 그리고 만둣국 안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 반죽의 상태, 그 소를 채울 것, 국물을 내는 것, 그릇의 크기, 뭐 온갖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린 선택을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멋진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가용한 요소들을 내 인생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깊은 만족을 주는 사람, 일, 여행지, 취미, 책, 음식, 운동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고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것 같을 때 그것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탐험해 보는 것도 무궁무진한 그 안의 변수가 있습니다. 선우 씨는 클래식 듣기를 좋아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클래식 음악으로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탐구할 세계가 얼마나 더 깊고 넓어지는지. 그럼요. 평생 들어도 끝이 없죠. 우리가 데이팅 프로그램,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야기로 시작해서 좀 흥미로운 플로우를 따라온 것 같은데 썸은 평생 탈 수가 없어요. 썸을 타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진짜 관계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집중할 때 발생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랑은 편애니까요. 이 말은 뭐라고 왜 이렇게 심쿵하죠? 일단 내가 내린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긴 하겠지만 살면서 어떻게 좋은 선택만 내리고 살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근데 그리고 또 망해봐야 그렇죠.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확립이 되죠. 맞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게 된 깨달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다음 선택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도 그것을 결국은 좋은 선택의 밑거름이 되게 가이드라인이 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가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택을 종국적으로는 좋은 결과로 우리는 끌어갈 수 있다고 믿고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아직 1월이니까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용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우 씨. 네. 저희가 또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더군요. 네, 죄송합니다. 지난 회에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얏나무를 배나무라고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두나무가 맞다라는 얘기를 클루거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정합니다. 그게 제가 요새 한자 공부를 좀 하다가 오히려 이씨성 할 때 오얏리와 백꽃 리자가 헷갈렸던 거예요. 이화여다 할 때 이화. 저도 헷갈리게 알고 있었는데 클루거님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톡토로님들의 이런 틀린 건 그냥 안 넘어가는 이런 대쪽 같은 정신. 그럼요. 아주 높이 삽니다. 이거 믿고 저희가 더 경거망동할 수 있는 거죠. 틀리면 알려주시니까. 마곡톡토로님께서 디카프 워크룸 수요일 오후 1시 50분 현재 드립백 품절이네요. 역시 여둘톡 앤 톡토로의 힘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설레하며 기다려야겠어요. 올해는 집 앞 왕벚나무를 찬찬히 살펴봐야겠어요. 광택이 있는지, 잎은 어떻게 나고, 꽃은 언제쯤 피는지.
이웃에 살고 있는 나무와도 친해져 볼래요. 육아할 때 들었더니 두 분이 아이를 같이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괜히 든든합니다. 늘 감사드려요 하셨네요. 저희도 육아에 동참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기분 좋네요. 수요일 오후면 저희 방송이 화요일에 나가니까 하루 반나절 만에 품절이 된 거네요. 드립백 품절 되고 커피 원두 3종 세트는 남아 있습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뭐 그러자마자 원두 3종 세트도 바로 품절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나가는 오늘이네요. 저녁 7시에 다시 주문이 풀린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주문해야 돼요. 저희가 계속 사 먹을 것들을 여두레드에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는 이제 여기에 정착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광고를 한 덕분에 저희가 사 먹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디카페 어플로. 맨날 이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여들톡 광고 나가면 품절 뜨겠지 싶어가지고 부산 본가 엄마와 저희 새언니 앞으로는 미리 방송 나가기 전날 편집하다 말고 아이고 이러면서 주문해놨답니다. 잘했네. 미래의 자신과 이렇게 싸우는 다투면서 거죠. 경쟁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브리엔느 님께서 한담 시리즈 너무 좋아요. 명절 스트레스를 여들톡 들으면 알려보냅니다. 작가님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미님께서 언니들의 꽃나무 얘기 들으니까 참 좋아요. 특히 나무 얘기 들으면서는 목수 책방에서 낸 겨울나무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뒹굴뒹굴 책 읽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지 트레일 워커님께서 산책이 매일의 주요 일과인데 하나 작가님의 겨울 출근길 나무 관찰 팁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제가 오가는 길에도 유독 마음을 끄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저는 애착나무라고 명명하며 사진도 찍고 눈길도 더 주곤 합니다. 다가올 봄을 제일 먼저 알려줄 나무들의 변화가 기대되네요. 그중 한 그루의 사진 첨부해 볼게요 하면서 수영이 아주 멋진 나무 사진도 첨부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각자의 애착나무 그리고 반려동물 이런 사진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환영입니다. 미스티 HH님 오늘 댓글이 두 번째로 소개되시네요. 저는 사계절 중 겨울의 숲을 좋아해요. 초입부터 겨울의 나무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즐겁네요. 겨울에 보면 예쁜 나무 중에 말채나무가 있는데 줄기가 빨갛고 괄호 열고 흰 말채나무, 노란 괄호 열고 노란 말채나무, 키 작은 나무예요. 길 가다 보면 곧잘 보이니까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셨네요. 찾아봐야겠어요. 말채나무. 저는 찾아봤어요. 오가다가 잘 보이는 나무인데 네. 이름을 이렇게 아니까 더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 톡토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말채나무, 흰 말채나무, 노란 말채나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구석 혼코노님께서 황선우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알배추 전골을 해먹었어요. 저는 집에 시판 육수가 없어서 직접 멸치 다시마 육수를 내서 국간장이랑 참치액 조금 넣어서 국물을 만들어 먹었는데 간 맞추는데 실패해버렸어요. 크크크 유유. 그래도 덕분에 알배추 특유의 삼삼한 맛이 더 잘 느껴지고 몸이 정말 뜨끈뜨끈 노곤노곤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자른 미역이 넘쳐나는데 미역국은 질리고 어찌하나 싶던 차에 미역을 처리할 수 있는 귀중한 레시피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 2개 붙여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팟캐스트 녹음하러 오기 전에 저희 동네에서 백지혜 작가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팝업을 했죠. 근데 함께 콜라보로 팝업을 한 후암동 3층 집 님께서 톡토로신 거예요. 네. 남토로시죠. 저희가 들어갔더니 반가워해 주시더니 황선우 작가님 제가 팬인데 여들톡 지난회에서 빨강머리에네 딸기술 말씀하신 걸 듣고 직접 담그신 딸기줄을 선물로 가져오신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는 팟캐스트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그걸 한 잔씩 맛볼 예정인데요. 오늘 마시는 거였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 팟캐스트 하고 나면은 그래도 좀 한 잔 목을 축여야 안 되겠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이 알배추 전골에 대한 얘기는 우리
제리코 레시피 백지혜 작가에게도 전달하도록 할게요. 깐돌이 톡토로님께서 전영애 교수님 다큐 보고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 연세에도 노동과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 너무나도 편안한 그 표정,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느껴지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이어서 윙구 엄마님께서도 추천해주신 다큐 인사이드 인생정원 72 여백의 뜰 편을 보고 왔습니다. 전영애 교수님의 순수한 미소에 감탄, 오래 산 사람의 응축된 인생의 깨달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영상의 전 교수님 말씀 중에 저도 모르게 어째서인지 울음이 터져나온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요. 사랑은 인간이 생각한 최고의 것에다가 붙인 이름이에요. 괴테가 82세의 생을 마감하기 2년 전에 남긴 사랑이 살린다는 말에 덧붙이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직접 가꾸신 괴테의 길을 걸으면서 하셨던 말씀도요. 살아봤더니 바르게 살아도 괜찮더라. 바르게 살아도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이 용기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전영애 교수님 다큐 정말 좋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우토로님께서 작가님보다는 언니라고 경쾌하게 부르고 싶은 두 언니들 안녕하세요. 괴로우나 슬프나 항상 웃상인 우토로입니다. 저는 내일 망막 박리 수술을 앞두고 오늘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 이후에 2주간은 눈을 최대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당분간은 눈은 조금 쉬게 두고 그 끝이 없을 듯이 지루한 시간을 여둘톡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2주간 돌려듣고 또 돌려들어서 두 분의 대화 사이 추임새까지도 모두 외워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려 43회차나 되는, 이제 44회차죠. 이 대화들을 성실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든 시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신. 새해 맞이 병원 검진 투어를 하다가 운 좋게 망막 박리를 발견했는데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실명까지 진행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톡토로 분들 모두 건강검진, 치과, 안과 등 새해를 맞아 구석구석 나의 몸은 안녕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하셨네요. 아유, 우토로님 수술해서 잘 회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찾아보면요. 네. 반응들 중에 라섹 수술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팟캐스트 추천이 그렇게 올라가 있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눈을 쉬게 해야 하는 동안에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가 좋은 벗이 되겠죠.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들 중에 눈 관련 수술을 앞둔 분이 계시다면은 여들톡을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토로님께서 운 좋게 망막박리를 발견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많은 질병에도 통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가 병이 생겼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너무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게도 되는데 사실 그 어디가 안 좋다는 것을 찾아내고 원인을 알아서 어떤 수술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운이 좋은 거죠. 지금 만약에 어딘가가 신체 기관이 안 좋은 상태를 발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운 좋게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정말 건강검진 성실하게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엘토로님이 메일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몸에 남은 혹한의 기억이 다 사라져 이제는 영상의 기온에도 추위에 떨게 된 LA 톡토로 엘토로입니다. 이 시기 한국의 무서운 추위에 대해 익히 알면서도 43화 겨울 한담을 듣는 동안 한국의 겨울이 그리워졌어요. 미국 남서부의 겨울은 예상 가능하시다시피 상당히 가소롭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평년에 비해 비도 많이 오고 기온도 낮은 겨울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난하기 이를 데 없지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추운 날씨다 라고 기준점으로 삼는 온도가 몇 도인지 예상해 보시겠어요? 화씨 50도, 즉 영상 10도입니다. 아주 깜찍하지요? 한국에서 살던 시기에 저라면 영상 10도의 날씨에 패딩 자켓을 입고 양털 부츠를 신는 이곳 사람들을 좀 귀엽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
지금 메일을 쓰고 있는 오늘 아침 기온이 딱 영상 10도인데 저는 현재 담요를 덮고 털 실내화를 신고 히터를 틀어놓은 채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두 작가님들께서 실감나게 묘사해 주신 한국의 겨울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다 보니 절로 따끈한 방바닥에서 뒹굴며 미리 까놓은 귤과 꼭지를 따놓은 딸기를 곁에 둔 채 강백호의 온갖 경거망동이 한국어로 찰지게 번역되어 있는 슬램덩크를 읽고 싶어졌지만 온돌이 깔리지 않은 제 집 방바닥은 차디차고 딸기는 맛이 없고 슬램덩크는 영어로만 출간되어 있네요. 미국 딸기는 참 맛이 없답니다. 일단 한국에서처럼 다양한 품종을 찾기가 힘든 데다 딸기 특유의 향긋함 없이 크고 단단하고 맛은 희미해서 제가 아는 딸기의 먼 근육질 친척 같은 느낌이에요. 다행히 칼을 쓰지 않고도 까먹을 수 있는 감귤류 과일이나 제 최애 과일인 사과는 다채롭고 맛도 좋아 위안이 되지만 그래도 이따금 향기로운 한국 딸기가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운 건 난방으로 공기가 다소 갑갑해진 실내나 지하철역에서 밖으로 나와 숨을 깊게 들이쉬었을 때 폐 안쪽까지 깨끗해지는 것만 같은 감각을 주었던 청명한 겨울 공기예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고 맑아진 정신으로 목도리와 외투를 단단히 여민 채 앙상해진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여둘톡을 듣다가 김을 펄펄 뿜는 만두가게에서 만두를 사고 근처 노점에서 붕어빵을 사고 집 앞 슈퍼에서 귤도 한 봉지 사다 따끈하게 난방이 된 집에 도착해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이어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가을 한담 편을 듣고 한국 방문은 늘 가을에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던 것이 무색하게도 다음번에는 겨울 초입에 한국을 찾아가 볼까 생각하는 제가 있네요. 아랫목처럼 따뜻하기도 하고 겨울 공기처럼 상쾌하기도 했던 이번 화 또한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만드시고 또 많이 거저 받으세요.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엘토로 올림 하셨네요. 와, 엘토로님이 이렇게 묘사해 주신 겨울 풍경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이 속에 있는데도 그립죠, 뭔가. 이게 그리워요. 훨씬 더 뭔가 아름답게 이상화된 것 같아요. 많은 톡토로님들이 한담 시리즈를 좋아해 주시는 데는 한담은 어떤 생각을 전달하기보다 감각을 전달하는 데 더 집중을 하잖아요. 계절을 묘사하는 그런 에피소드죠. 그 계절에 적응한 우리들의 모습이나 그 계절의 과일이라든가 그 계절의 어떤 색깔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히 먼 곳에 계신 분들이 한국을 많이 그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럽 같은데 겨울에 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쨍하게 맑으면서 추운 한국 겨울이 그립기도 하죠. 습하게 흐리고 으스스한 느낌이 아닌 그런 날씨 속에 있다 보면요. 아, 근데 영상 10도에 패딩 자켓 입고 막 히터 켜는 이 분들 정말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근데 기온이라는 거는 상대적이어서요. 홍콩이나 대만에서도 기온이 10도 이하로 갑자기 떨어지면 정말 동사하는 분들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기온에 익숙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맞아요. 저희 하와이 갔을 때도 하와이 날씨가 좋은데 거기서 한인 어떤 중년 여성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도 하와이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날씨에 전기장판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맞아요. 기억에 남습니다. 빠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둘톡 광팬을 와이프로 둔 경주에 사는 44살입니다. 와이프의 소개로 여둘톡을 며칠 전부터 듣기 시작해서 1화부터 정주행 중이에요. 저는 작은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학이라서 아는 사람들이 운영 중인 토마토 스마트팜에서 일주일에 3, 4일 정도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하는 일은 토마토 줄기마다 아래쪽에 있는 늙은 잎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1000평짜리 농장에서 반복되는 동작을 하다 보면 지루할 만도 하지만 여둘톡을 듣고 있으면 시간이 증발해버립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과한 농담이나 억지스런 진행이 없으면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여둘톡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팟캐스트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예민한 성격인 저는 토마토 잎사귀에 녹색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마음이 한결 진정이 되고 황선우님의 맞아요. 라는 녹색 목소리에 한 번 더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나눠주시는 과하지 않은 삶에 대한 나눔들에 많은 위로를 느낍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저와 접점이 생길 때는 절로 입가에 웃음이 납니다. 서머 오브 소울 에피소드에서 루츠 이야기를 김하나 님이 하셨는데 저도 중고등 시절 루츠, 나스, 투팍, 어 트라이브 콜드 퀘스트 그리고 괄호 열고 최애는 어 트라이브 콜드 퀘스트입니다. 등을 들으며 자랐거든요. 엄마가 주시는 한 달 용돈 3만 원을 털어다가 그 당시 강남역에 있던 타워 레코드에 가서 루츠 앨범을 샀을 때가 눈에 선하네요. 그리고 요즘 최애 밴드는 재패니즈 브렉퍼스트인데 H마트에서 울다 에피소드 들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소개해 주신 칭따오 노알콜 맥주는 마침 농장지기가 박스로 구매해 놓은 게 있어서 소개해 주시는 에피소드를 듣자마자 바로 한 캔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바로 한 박스를 구매했고요.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네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빠토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별명이 빠꼬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빠토로라고 하면 될까? 했더니 오케이 해줬습니다. 하시면서 경주에서 빠토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빠토로님 저희 세대시네요. 3만 원 받아가지고 수입반에 다 올인하고 이런 거 저 너무 알죠. 슬램덩크도 분명히 좋아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웜토로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쿼토로님께서 제안해주신 여러 호주 관련한 톡토로 이름을 보고는 네모난 똥을 싸는 원배 톡토로로 해야겠다. 그래서 네. 웜토로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셨고요. 추천 감사드린다고 코카톡토로님께 드리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네, 저희의 호주 여행기인 퀸즐랜드 자메로드에도 아주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이죠, 원뱃. 퍼스로 로드트립 다녀왔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참 저평가된 아름다운 곳인 것 같다고 너무 좋았다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네, 변두리 톡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어제 모닝 페이지에 대해 말씀 나누셨던 회차가 궁금해져서 찾아 들으려던 참이었어요. 둘째가 엄마 이리 와서 레고 블록 좀 찾아달라고 불렀어요. 엄마 듣고 싶은 거 들어도 괜찮다고 하면 하고 단서를 달았는데 괜찮다기에 핸드폰을 들고 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H마트에서 울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나 책 얘기하는 거 좋아 하고 둘째가 말했어요. 아이가 재미없다고 자기 거 틀어달라고 안 하고 나와 같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게 기뻤어요. 어제는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오니 집에 아기와 저만 남았습니다. 저희 말아기 생활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아기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제한적이었어요. 배고프니? 기저귀 갈아줄까? 어머, 밖에 눈이 오네? 정도였어요. 중요한 사건이나 순간의 느낌은 회사에 나가 있는 남편에게 한두 줄짜리 문자 메시지로 써보냈고요. 방금 기저귀를 가는 중에 아기가 오줌을 쌌어. 같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나 친구가 먼저 걸어오지 않으면 전화 통화도 잘 안 하고요. 아이의 말문이 트일 무렵엔 앵무새 기를 보냈죠. 목이 마르구나. 꽝 부딪혔구나. 같이 아이가 하는 말을 따라했어요. 빠르게는 첫 돌, 누나보다 조금 더뎠던 둘째는 18개월에서 2돌 사이의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4, 5년쯤 더 기다려야 했어요. 싱크대의 물소리가 아이들의 목소리와 나 사이에 커튼을 쳐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때 팟캐스트를 틀곤 했어요. 책이라웃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데도 어쩐지 나도 마음속으로는 유창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첫째는 올해 10살이 되고 둘째는 7살을 맞습니다. 여자아이인 첫째에게는 이렇게 점잖게 지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 두 여성의 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비록 엄마는 버럭버럭 화를 내곤 하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풍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둘째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고요.
우리 집 아이들은 제법 오디오 컨텐츠를 즐기는 편입니다. 오디오 클립에 있는 라인 프렌즈를 오랫동안 들었고요. 작년부터 스토리텔을 구독하면서 오디오북을 평소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손으로는 뭔가를 만들면서 귀는 이야기에 고정하는 데 익숙한 편이에요. 하지만 전천당이나 똥볶이 할멈 같은 이야기를 즐겨 듣는 아이에게 여둘톡을 스미게 하기까지 또 1년을 기다렸죠. 오늘 아침에도 둘째와 겨울 한단편을 함께 들었습니다. 배추 전골 레시피를 메모했어요. 오늘 저녁은 이거다 하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김하나 작가님, 황선우 작가님, 제 귀에, 제 마음에 풍부한 이야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대전 톡토로 둘이입니다. 건강하세요, 두 분. 저는 그럼 배추랑 버섯 사서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또 육아에 참여하고 있네요. 네. 빅토리노트에도 보면 하나 씨 어머니이신 이옥선 저자께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언어 생활이 단순해지는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세계 문학 전지를 구입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육아를 하다 보면 어른들끼리 뭔가 대화하는 게 너무 그립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육아하는 많은 분들께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쁜 일이네요. 엄마가 이렇게 쓰셨죠. 하루 종일 베이비 토크만 하다 보면 내가 대학을 나왔고 한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지곤 했다. 근데 엄마는 세계문학 전집을 사서 읽곤 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미디어가 많습니까? 맞아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에게 책 읽기 습관을 붙여주려고 노력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는 책을 읽히려고 들면은 애들은 책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마련인 것 같아요. 책이라웃 김하나의 측면 돌파를 진행할 때도 육아하시는 분들이 아이와 함께 책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요. 네. 책을 읽히기 전에 책 오디오 콘텐츠를 같이 아이들과 들어보시는 거는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송영경 님께서 안녕하세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 지난 여름쯤에 메일을 보내고 참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그간 방송은 꼬박꼬박 열심히 들었고 메일에 쓰고 싶은 말도 정말 많았는데 시간이 참 빨리도 흘렀네요. 제가 어려서부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데요. 제 몹쓸 생체시계 덕분에 겨울에도 새벽 5시면 잠이 깹니다. 몇 시에 자든 상관없이요. 그런데 요즘엔 그 시간에 깨면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스탠드 불만 켜둔 채로 이불 속에서 여둘톡을 듣는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새로운 회차를 다 들으면 들었던 회차를 또 듣는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다시 잠에 들기도 하는데 이번 회차 들으면서는 비몽사몽간에 김하나 작가님의 내 사줄게, 내 그 정도 못 사주겠나 라는 말씀을 듣고 뭐 사준다고? 하며 퍼뜩 깨기도 했답니다. 새벽에 잠을 깨면 몸도 피곤하지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들어 늘 힘들었는데 여둘톡 덕분에 포근한 겨울 새벽을 맞고 있어요. 이번 겨울 한단 편을 들을 때는 더더욱 행복했습니다. 두 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책이라웃에 최혜미 원장님 나오신 걸 듣고 책도 참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제가 오랜 기간 심한 만성 통증을 겪고 있어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초에 병원에 방문을 했고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무엇보다 원장님께서 제 말을 진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그 자체로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간 많은 병원을 오가며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더 많았는데 원장님 따뜻한 말씀과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통증으로 30분 이상 앉아있기가 어려운데 제 사정을 아시고는 저는 눕고 선생님은 불편하게 선 채로 장시간 문진을 해주기도 하셨고요. 제가 지방에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진료를 자주 오래 이어가지 못해 아쉽지만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어요. 이번 방송 듣다가 한의원 이름 듣고 반가워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답니다. 유독 추운 올해 겨울 우리 톡토로들 배 워머 장착하고 따뜻한 디카페인 커피와 함께 여둘톡 들으며 따숩게 보내보아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올 때마다
고생하실 작가님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매주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최혜미 원장이 어떻게 진료를 하고 어떻게 환자분의 상담을 경청할지 눈에 선하네요. 저희도 치료를 받아본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고요. 우리 최혜미 원장도 본인의 건강을 돌보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과궁 한의원의 최혜미 원장님은 사실 까도 미담이 나오는 분이긴 한데 사실 그러려면은 스스로를 너무 볶아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좋아하는 분이 너무 스스로를 볶아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44화는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